강원도 깊은 산골, 솔바람이 시원하게 스치는 어느 마을에 장동이라 불리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오지 중의 오지였지요.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도 하루 종일 걸어야 했고, 한양 같은 큰 도시는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장동이는 키가 장대같이 크고 어깨는 문짝만큼 넓었습니다. 손바닥은 솥뚜껑만 했고 발은 나룻배만큼 컸지요. 하지만 그 큰 몸집과는 달리하는 말마다 어눌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어리숙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쯤 바보 취급했습니다. 아이고, 저 장동이 또 헛소리 하네. 그럼 멍청이가 어디 있어? 25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하지만 장동이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배는 솜씨였지요. 도끼 한 번 휘두르면 석가래감이 될 만한 소나무도 단숨에 쓰러뜨렸고, 지게에 나무를 지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산신령이 걸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것만큼은 인정했지요. 일은 참 잘하는데 왜 하필 머리가 그 모양일까? 하늘이 한 가지는 빼먹고 만드셨나 봐. 그래도 장동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해 질 무렵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보리밥으로 저녁을 때웠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또래 총각들은 하나둘씩 장가를 가서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데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산에서 돌아온 장동이는 마당 한구석에서 혼자 모닥불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붉은 불꽃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헌, 나도 사람인데 왜 이리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때 옆집에서 들려오는 신혼부부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얼마 전 혼례를 올린 철수와 그의 아내가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여보, 내일은 뭘 해드릴까요? 그냥 당신이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소리를 듣던 장동이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신도 그런 행복을 맛보고 싶었거든요. 나도 언젠가 나를 좋아해줄 사람이 나타날까? 그런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느 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남정네가 그렇게만 앉아있으면 하늘이 아시라도 떨궈줄 줄 아느냐? 가서 뭐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니 누가 너를 좋게 보겠냐?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양까지 장사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제법 아는 분이었지요. 세상에는 기회라는 게 있단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움직여야 해. 집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버지의 호통에 장동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평소보다 더 일찍, 더 깊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기로 했지요. 오늘은 큰 나무를 베어야지. 그래야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개었고 새들은 지저귀며 날아다녔지요. 장동이는 도끼와 톱을 챙겨 들고 평소보다 훨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나무를 찾아야지. 한참을 올라가니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기둥감으로 쓸만한 굵직한 나무들이 즐비했지요. 장동이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이런 좋은 나무들이 여기 있었구나. 왜 진작 여기 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무를 베기 전에 목이 말라서 물을 찾기로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멀지 않은 곳에서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물소리를 따라 걸어가니 정말 아름다운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고 주변에는 온갖 들꽃이 피어 있었지요. 마치 성경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정말 아름답구나. 장동이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달콤한 맛이 났지요. 이 물을 마시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곡 옆 큰 바위에 여인 하나가 기절해서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동희는 급히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여인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지요. 얼굴은 달빛처럼 하얗고 아름다웠으며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검고 윤기가 났습니다. 비단처럼 매끄러운 피부에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알 같은 입술까지 그야말로 선녀가 따로 없었지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고급 비단으로 만든 치마 저고리는 색깔이 무척 고왔고 머리에 꽂힌 금비녀는 햇살에 반짝였지요. 분명 평범한 집안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 이런 고귀한 분이 왜? 장동희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 큰 상처는 없어 보였지요. 아씨, 정신 차리시오. 장동희가 여인의 어깨를 살살 흔들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벌떡 일어나 장동희를 노려보았지요. 이놈. 감히 누가 날 깨우라고 했느냐? 내 주제에 어찌 나와 눈을 마주보느냐? 그 여인이 바로 윤별 아씨였습니다. 조정 대신 윤판서의 무남동녀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란 탓에 성격이 제법 도도했지요. 하지만 그 도도함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씨께서 기절해 계시기에 깨워드린 것뿐이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다쳤다고. 이런 무례한 놈을 봤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손을 대다니. 윤별 아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내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눈이 참 막네. 그리고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 아씨께서는 어찌 이런 깊은 산중에 혼자 계신지요? 혹시 길을 잃으셨습니까? 집에서 찾고 계실 텐데. 그 순간 윤별 아씨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이 사람. 정말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건가? 사실 윤별 아씨가 이곳에 온 것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판서가 그녀의 혼사를 강요했던 것이지요. 별아, 이제 내 나이도 20을 넘었으니 혼례를 올려야 한다. 내가 좋은 신랑감을 알아봤으니 만나보거라. 하지만 윤별 아씨는 그 신랑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영감에다 돈만 밝히는 속물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런 사람과는 혼례를 올릴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 문벌도 좋고 재산도 많은데 뭐가 불만이냐? 사랑이 없잖아요. 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혼례를 올리고 싶어요. 사랑. 그런 허황된 소리 말고 현실을 보거라. 결국 부녀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윤별 아씨는 홧김에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걷다가 길을 잃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산적들까지 나타나서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어서 내 갈 길이나 가거라. 윤별 아씨가 차갑게 말했지만 장동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씨께서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이 산에는 맹수도 많고 산적들도 나타난다고 하던데. 그때였습니다. 장동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숲저편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가씨가 이쪽으로 갔을 거야. 더 찾아봐. 놓치면 안 돼. 저런 고운 아씨 팔면 큰돈이 될 텐데. 빨리 찾아야 해. 해가 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고. 윤별 아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산적들이 아직도 자신을 쫓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는 순간 장동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씨, 위험합니다. 제가 업어드릴 테니 꽉 잡으시오.
뭐라고? 내가 날 없는다고? 감히 어떻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금세 여기까지 올 것입니다. 장동희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별 아씨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씨는 깜짝 놀랐지만 산적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어쩔 수 없이 장동희의 어깨에 매달렸지요. 이런 일이. 내가 남자 등에 업혀가다니. 하지만 놀라운 것은 장동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큰 몸집으로 사람까지 업고도 마치 바람처럼 빨리 달렸거든요. 험한 산길을 평지를 걷듯 훌훌 날아가는 것 같았지요. 윤별 아씨는 장동희의 등에서 흔들리면서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등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이 사람. 생각보다 믿음직하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등을 가지고 있었구나. 산적들의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한참을 달린 장동희는 안전한 곳에 아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아씨. 여기까지는 못 쫓아올 겁니다. 장동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계속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혹시 산적들이 뒤따라올까 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윤별 아씨는 장동희를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고마웠지요. 그대. 이름이 뭡니까? 장동이라고 합니다. 아씨. 장동. 고맙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던 윤별 아씨였지만 이때만큼은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깐, 앞길에서 산적대가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대략 6명 정도 되는 사내들이 칼과 곤봉을 들고 길목을 막고 서 있었지요. 산적들의 모습은 정말 험악했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여러 개 있었고 옷은 누더기 같았지요. 그들의 눈빛은 야수와 다름없었습니다. 해. 드디어 찾았군. 이 고운 아가씨를 팔면 얼마나 받을까? 저런 고운 아씨는 처음 보겠어. 양반집 교수인 게 분명해. 그리고 저 사내는 방해가 되니까 죽여버리자. 어차피 힘만 좀 세 보이는 촌놈이잖아. 산적들이 하나둘씩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번뜩였지요. 윤별 아씨는 그만 다리에 힘이 빠져 장동희의 뒤에 숨었습니다. 평생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런 무서운 사람들을. 하지만 장동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굵은 통나무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아씨는 제 뒤에 계십시오.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너 혹시 미쳤냐? 저들이 몇 명인데? 그리고 그 통나무로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장동희는 이미 통나무를 휘두르며 산적들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공격이었지요. 하지만 장동희는 통나무로 그 칼을 쳐내고는 단숨에 산적의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퍽! 산적은 억 소리를 내며 몇 미터나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대로 기절해버렸지요. 뭐야 이놈. 저런 힘이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산적이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동희는 통나무를 빙빙 돌려가며 두 놈을 동시에 후려쳤지요. 으악. 산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자 나머지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뭐야? 사람이 아니야. 통나무 하나로 우리를 이렇게... 하지만 산적 두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 내가 직접 상대해주마. 두목은 제법 무술을 할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칼 솜씨도 꽤 좋았고 몸놀림도 빨랐지요. 히야. 두목이 칼을 휘두르자 바람이 일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건법이었지요. 하지만 장동희의 완력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우라차차. 장동희가 통나무를 크게 휘두르자 두목의 칼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력한 일격에 두목도 뒤로 나뒹굴었지요. 으아. 이런 괴물 같은 힘이. 살려줘.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제발. 산적들은 모두 도망쳤고 산속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윤별 아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눌하게 말하던 그 사내가 이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대체 누구십니까? 어찌 그런 힘을 가지셨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시군요. 장동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씨. 그냥 나무배는 일을 하다 보니 힘이 좀 생긴 것뿐이옵니다. 매일 큰 나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요. 나무배는 일이라고요? 그런 걸로 저런 힘이 생긴다고요? 윤별 아씨는 장동이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둔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순해 보이시더니 싸울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씨가 위험에 처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그날 밤 안전한 곳에서 불을 피우고 쉬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장동이는 나무를 모아 불을 피웠고 윤별 아씨는 처음으로 남자가 지펴준 불 앞에 앉았지요. 참 따뜻하네요. 아씨께서 춥지 않으시게 큰 불을 피웠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친절을 받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윤별 아씨는 문득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날 지켜주시렵니까? 저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장동이는 불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씨가 위험에 처해 계시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씨 같은 분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가요? 정말 그것뿐인가요? 네, 그뿐입니다. 그리고 아씨께서 너무 고우셔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순간 윤별 아씨의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신분과 이익으로만 사람을 만나왔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지요. 이튿날 윤별 아씨는 장동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장동이는 계속 감탄했지요. 아씨께서는 한양에 사시는군요? 그것도 이런 큰 길에. 네, 아버지가 조정에서 일하시거든요. 한양 한복판에 자리한 윤판서, 댁은 장동이가 지금까지 본 집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대문만 해도 장동이네 집만 했고 마당은 너무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어머, 이런 큰 집이 세상에 있었구먼. 우리 동네 전체보다도 큰 것 같네. 대문 앞에 서 있는 문지기들도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별 아씨가 나타나자 모두 깍듯이 인사했지요. 아씨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어디 계셨습니까? 윤별 아씨는 문지기들에게 간단히 사정을 설명한 후 장동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온갖 귀한 장식품들이 즐비했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아씨, 정말 대단한 집에 사시는군요.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집일 뿐이에요. 그때 윤판서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근엄한 얼굴에 위엄이 서린 모습이었지요. 관복을 입은 채로 나온 것을 보니 조정에서 막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별아. 어디 갔다 왔느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바람을 쐬러.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윤판서는 장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키는 크고 체격은 좋았지만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니 평민 출신임이 분명했지요. 아버지,
이분이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윤별아 씨는 산적들에게 쫓겼던 일과 장동희가 자신을 구해준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 판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딸을 구해준 은혜는 꼭 갚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돈이냐? 벼슬이냐? 장동희는 당황해서 손을 연신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별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씨가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며칠 쉬어가거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것이다. 그때 윤별아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분과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윤 판서의 눈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장동희도 깜짝 놀라 아씨를 바라보았지요.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수로 벼슬도 없는 자에게 내 딸을 준단 말이냐? 절대 안 된다. 윤 판서가 펄펄 뛰자 윤별아 씨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아버지도 참 심하시네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요. 저를 목숨 걸고 구해주셨잖아요. 훌륭하다고. 고작 나무나 하는 놈이 뭐가 훌륭하다는 거냐? 우리 가문의 격에 맞지 않아. 가문의 격이 뭐 그리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마음. 그런 허황된 소리 말고 현실을 보거라. 내가 누구냐? 조정 대신의 딸이다. 부녀간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장동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벼슬을 하면 되는 건가요? 두 사람이 동시에 장동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별아 씨가 먼저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대, 무과에 급제하시오. 그러면 저와의 혼례를 허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 판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무가라. 무가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수년간 공부해도 급제하기 어려운 게 무가인데 더군다나 너 같은 촌놈이. 아버지, 이분은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윤별아 씨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동희가 산적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본 그녀는 이 사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좋다. 그렇다면 조건을 걸겠다. 1년 안에 무가에 급제하면 혼례를 허락해주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겠습니다. 장동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장동희는 윤 판서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채 구석 작은 방 하나를 얻었지만 그것만 해도 장동희에게는 궁궐 같았지요. 이런 좋은 방에서 살다니. 꿈만 같아. 방에는 책상과 의자, 침대까지 있었습니다. 장동희가 지금까지 써본 것 중 가장 좋은 가구들이었지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동희의 하루는 무과 공부로 채워졌습니다. 윤별아 씨는 직접 검술사범을 불러와 장동희를 가르쳤지요. 사범님, 이분을 잘 좀 가르쳐주세요. 꼭 무과에 급제시켜야 해요.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검술사범 최무관은 젊은 시절 무과에 장원 급제한 실력자였습니다. 조정에서도 인정받는 무술가였지요. 자, 이렇게 검을 잡으시고. 아니지,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장동희가 검을 휘두르면 사범이 혼비백산해서 피해 다녔고 주변의 나무들이 베어지기 일쑤였지요. 아이고, 장동희님. 검으로 나무를 베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습관이. 윤별아 씨는 답답해서 직접 나서서 장동희의 손목을 잡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힘만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검법에는 기술이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장동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씨의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손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거든요. 아씨,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마음이 딴 데로 뭐가 어때요? 집중하세요. 마음을 딴 데 두면 안 돼요. 하지만 장동희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검을 들었고 밤늦게까지 혼자 연습했습니다. 으차, 으차. 깊은 밤에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별아 씨는 그런 장동희의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끈기가 있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런 성실함이라면 분명 해낼 거야. 한편 장동희의 절친한 친구 돌쇠가 소식을 듣고 한양까지 찾아왔습니다. 아, 장동희. 너 정말 대감 댁사위가 된다는 게 사실이냐? 돌쇠는 장동희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장동희보다 키는 작았지만 머리는 훨씬 좋았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무과에 급제해야 하거든. 무과라고. 너 같은 바보가 무과를 본다고. 하! 돌쇠는 배를 잡고 웃었지만 장동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진심이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무과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봐 줄 테니까. 정말 고마워, 돌쇠야. 친구 사이에 그런데 그 아씨 정말 예쁘다며. 온 동네가 다 아는 얘기야. 그렇게 장동희 주변에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보던 윤판서도 장동희의 성실함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저놈, 생각보다 끈기가 있군. 그리고 성격도 나쁘지 않고. 어느 날 윤판서가 장동희를 불렀습니다. 장동희, 이리 와 보거라. 네, 대감님. 네가 정말 내 딸과 혼례를 올리고 싶으냐?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목숨을 걸고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윤판서는 장동희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정말 무과에 급제해보거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어느덧 장동희는 검을 제법 다룰 줄 아는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엉성한 모습은 사라지고 힘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검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장동희님, 이제 제법 되셨네요.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빨리 낼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무과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이 있는 강릉까지는 며칠을 걸어가야 했지요. 윤별아 씨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대 조심히 다녀오시오. 그리고 꼭 급제하시오. 네, 아씨. 걱정 마십시오.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것 가져가세요. 윤별아 씨가 조그만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수놓은 부적이 들어 있었지요. 이걸 가지고 계시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장동희는 그 주머니를 가슴에 소중히 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이것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윤판서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장동희, 내 실력은 이미 확인했다. 자신감을 가져라. 네, 대감님. 장동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몇 달의 훈련으로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릉으로 가는 길목에서 또다시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았고 그들의 두목도 함께 있었지요. 너로구나. 우리 부하들을 혼내준 놈이. 산적 두목은 지난번 장동희에게 당한 산적들의 형이었습니다.
동생들의 원수를 갚으러 직접 나선 것이지요. 우리 아우들을 저승에 보낸 놈, 이번엔 내가 죽을 차례다. 이번 두목은 지난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칼솜씨도 훨씬 좋았고 몸놀림도 날쌘 고양이 같았지요. 이번엔 10명이 넘네. 그리고 저 두목은 보통 실력이 아니야. 게다가 이번에는 통나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검 한 자루로 상대해야 했지요. 아씨는 제 뒤로 물러나시오. 장동희는 검을 뽑았습니다. 몇 달간 갈고 닦은 검법을 보여줄 때였지요. 첫 번째 산적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장동희는 그동안 배운 검법을 사용해 산적의 공격을 막아냈지요. 챙!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동희의 검법은 몇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어 있었어요. 이놈, 검을 좀 쓰는구나. 지난번과는 다르네. 두 번째, 세 번째 산적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장동희는 차분하게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동희가 강해도 한 번에 10명을 상대하기는 벅찼습니다.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역시 숫자가 많으니까 힘들어. 그때였습니다. 윤별 아씨가 외쳤지요. 그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생각해 보시오. 힘만 쓰지 말고 머리를 써서 싸우시오. 장동희는 아씨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검술을 배우면서 사범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었지요. 검법의 핵심은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이다. 무작정 공격하지 말고 관찰하라. 장동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산적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습관, 각자의 약점이 말이지요. 이제 보인다. 저놈은 왼쪽 공격이 약하고 저놈은 발이 느리고. 장동희는 검을 크게 휘둘러 산적들을 한꺼번에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가장 가까운 나뭇가지를 꺾어 들었지요. 주먹보다 굵은 나뭇가지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싸울 수 있겠군. 나뭇가지를 든 장동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검과 나뭇가지를 동시에 휘두르며 산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지요. 으아. 이놈 괴물이야. 검과 몽둥이를 동시에 쓴다고. 산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자 두목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런 잡놈들.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두목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검법도 정교했고 경험도 풍부했지요. 챙, 쟁, 짱. 두 사람의 대결이 한창일 때 장동희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두목이 큰 공격을 준비하려고 잠깐 중심을 잃은 순간 장동희는 나뭇가지로 두목의 다리를 쳤지요. 으아. 두목이 비틀거리는 사이 장동희의 검이 두목의 목에 닿았습니다. 항복하시오. 더 이상 싸우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두목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졌다. 놈들아, 물러나자. 산적들이 모두 달아나고 나자 윤별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 정말 멋졌습니다. 이제야 무과에 급제하실 준비가 되었군요. 장동희도 웃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되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아씨 덕분입니다. 아씨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통나무만 휘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릉에서 열린 무과 시험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그동안의 훈련과 실전 경험이 모두 도움이 되었거든요. 첫 번째 시험은 활쏘기였습니다. 50보 떨어진 관역을 맞춰야 했지요. 장동희, 준비된. 네. 장동희는 활을 당겼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대로 숨을 고르고 집중했지요. 휘!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 한복판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정중앙이군.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검술 시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양반집 자제로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권법도 제법 좋아 보였고요. 하지만 시합이 시작되자 금세 승부가 났습니다. 장동희의 권법이 훨씬 실전적이었거든요. 승자, 장동희. 세 번째 시험은 마상무예였습니다.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며 관역을 맞춰야 했지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장동희는 말 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말이 너무 빨라. 어떻게 균형을 잡지? 하지만 장동희는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금세 말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히히힝.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정말 장군 같다는 평가를 받았지요. 장동희, 합격. 시험관이 장동희의 이름을 부르자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장동희의 무용을 본 강릉 부윤이 크게 감탄했지요. 저런 인재가 민간에 묻혀 있었다니? 조정에서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군.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무과 급제 소식은 금세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윤판서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요. 뭐라고? 그 멍청한 놈이 무가에 급제했다고. 설마. 하지만 공식 문서를 확인하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장동희가 당당히 급제한 것이 맞았거든요. 헌. 정말 그 바보 같던 놈인. 윤별 아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인정하시죠?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믿었다고요. 윤판서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좋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 사위로 삼겠다. 이만한 인재는 다시 없을 것이야. 드디어 장동희와 윤별 아씨의 혼례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순박한 나무꾼이었던 장동희는 강원도 깊은 산골, 솔바람이 시원하게 스치는 어느 마을에 장동이라 불리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오지 중의 오지였지요.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도 하루 종일 걸어야 했고 한양 같은 큰 도시는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장동희는 키가 장대같이 크고 어깨는 문짝만큼 넓었습니다. 손바닥은 솥뚜껑만 했고 발은 나룻배만큼 컸지요. 하지만 그 큰 몸집과는 달리하는 말마다 어눌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어리숙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쯤 바보 취급했습니다. 아이고, 저 장동희 또 헛소리 하네. 그럼 멍청이가 어디 있어? 25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하지만 장동희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배는 솜씨였지요. 도끼 한 번 휘두르면 석가래감이 될 만한 소나무도 단숨에 쓰러뜨렸고 지게에 나무를 지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산신령이 걸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것만큼은 인정했지요. 일은 참 잘하는데 왜 하필 머리가 그 모양일까? 하늘이 한 가지는 빼먹고 만드셨나 봐. 그래도 장동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해 질 무렵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보리밥으로 저녁을 때웠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또래 총각들은 하나둘씩 장가를 가서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데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산에서 돌아온 장동희는 마당 한구석에서 혼자 모닥불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붉은 불꽃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헌. 나도 사람인데 왜 이리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때 옆집에서 들려오는 신혼부부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얼마 전 혼례를 올린 철수와 그의 아내가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여보, 내일은 뭘 해드릴까요? 그냥 당신이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소리를 듣던 장동희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신도 그런 행복을 맛보고 싶었거든요. 나도 언젠가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나타날까? 그런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느 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남정네가 그렇게만 앉아있으면 하늘이 아시라도 떨궈줄 줄 아느냐. 가서 뭐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니 누가 너를 좋게 보겠냐.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양까지 장사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제법 아는 분이었지요. 세상에는 기회라는 게 있단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움직여야 해. 집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버지의 호통에 장동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평소보다 더 일찍, 더 깊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기로 했지요. 오늘은 큰 나무를 베어야지. 그래야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개었고 새들은 지저귀며 날아다녔지요. 장동희는 도끼와 톱을 챙겨 들고 평소보다 훨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나무를 찾아야지. 한참을 올라가니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기둥감으로 쓸만한 굵직한 나무들이 즐비했지요. 장동희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이런 좋은 나무들이 여기 있었구나. 왜 진작 여기 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무를 베기 전에 목이 말라서 물을 찾기로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멀지 않은 곳에서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물소리를 따라 걸어가니 정말 아름다운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고 주변에는 온갖 들꽃이 피어 있었지요. 마치 성경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정말 아름답구나. 장동희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달콤한 맛이 났지요. 이 물을 마시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곡 옆 큰 바위에 여인 하나가 기절해서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동희는 급히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여인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지요. 얼굴은 달빛처럼 하얗고 아름다웠으며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검고 윤기가 났습니다. 비단처럼 매끄러운 피부에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알 같은 입술까지 그야말로 선녀가 따로 없었지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고급 비단으로 만든 치마저고리는 색깔이 무척 고왔고 머리에 꽂힌 금비녀는 햇살에 반짝였지요. 분명 평범한 집안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이런 고귀한 분이 왜? 장동희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 큰 상처는 없어 보였지요. 아씨, 정신 차리시오. 장동희가 여인의 어깨를 살살 흔들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벌떡 일어나 장동희를 노려보았지요. 이놈. 감히 누가 날 깨우라고 했느냐? 내 주제에 어찌 나와 눈을 마주보느냐? 그 여인이 바로 윤별 아씨였습니다. 조정 대신 윤판서의 무남동녀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란 탓에 성격이 제법 도도했지요. 하지만 그 도도함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씨께서 기절해 계시기에 깨워드린 것뿐이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다쳤다고. 이런 무례한 놈을 봤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손을 대다니. 윤별 아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내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눈이 참 막네. 그리고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 아씨께서는 어찌 이런 깊은 산 중에 혼자 계신지요? 혹시 길을 잃으셨습니까? 집에서 찾고 계실 텐데. 그 순간 윤별 아씨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이 사람. 정말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건가? 사실 윤별 아씨가 이곳에 온 것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판서가 그녀의 혼사를 강요했던 것이지요. 별아, 이제 내 나이도 20을 넘었으니 혼례를 올려야 한다. 내가 좋은 신랑감을 알아봤으니 만나보거라. 하지만 윤별 아씨는 그 신랑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영감에다 돈만 밝히는 속물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런 사람과는 혼례를 올릴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 문벌도 좋고 재산도 많은데 뭐가 불만이냐? 사랑이 없잖아요. 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혼례를 올리고 싶어요. 사랑. 그런 허황된 소리 말고 현실을 보거라. 결국 부녀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윤별 아씨는 홧김에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걷다가 길을 잃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산적들까지 나타나서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어서 내 갈 길이나 가거라. 윤별 아씨가 차갑게 말했지만 장동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씨께서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이 산에는 맹수도 많고 산적들도 나타난다고 하던데. 그때였습니다. 장동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숲저편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가씨가 이쪽으로 갔을 거야. 더 찾아봐. 놓치면 안 돼. 저런 고운 아씨 팔면 큰돈이 될 텐데. 빨리 찾아야 해. 해가 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고. 윤별 아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산적들이 아직도 자신을 쫓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는 순간 장동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씨, 위험합니다. 제가 업어드릴 테니 꽉 잡으시오. 뭐라고? 내가 날 업는다고? 감히 어떻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금세 여기까지 올 것입니다. 장동희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별 아씨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씨는 깜짝 놀랐지만 산적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어쩔 수 없이 장동희의 어깨에 매달렸지요. 이런 일이... 내가 남자 등에 업혀가다니. 하지만 놀라운 것은 장동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큰 몸집으로 사람까지 업고도 마치 바람처럼 빨리 달렸거든요. 험한 산길을 평지를 걷듯 훌훌 날아가는 것 같았지요. 윤별 아씨는 장동희의 등에서 흔들리면서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등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이 사람. 생각보다 믿음직하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등을 가지고 있었구나. 산적들의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한참을 달린 장동희는 안전한 곳에 아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아씨. 여기까지는 못 쫓아올 겁니다. 장동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계속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혹시 산적들이 뒤따라올까 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윤별 아씨는 장동희를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고마웠지요. 그대. 이름이 뭡니까? 장동이라고 합니다, 아씨. 장동. 고맙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던 윤별 아씨였지만 이때만큼은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깐 앞길에서 산적대가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대략 6명 정도 되는 사내들이 칼과 곤봉을 들고 길목을 막고 서 있었지요. 산적들의 모습은 정말 험악했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여러 개 있었고 옷은 누더기 같았지요. 그들의 눈빛은 야수와 다름없었습니다. 해. 드디어 찾았군. 이 고운 아가씨를 팔면 얼마나 받을까? 저런 고운 아씨는 처음 보겠어. 양반집 교수인 게 분명해. 그리고 저 사내는 방해가 되니까 죽여버리자.
어차피 힘만 좀 세 보이는 촌놈이잖아. 산적들이 하나둘씩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번뜩였지요. 윤별아 씨는 그만 다리에 힘이 빠져 장동이의 뒤에 숨었습니다. 평생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런 무서운 사람들을. 하지만 장동이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굵은 통나무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아씨는 제 뒤에 계십시오.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너 혹시 미쳤냐? 저들이 몇 명인데? 그리고 그 통나무로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장동이는 이미 통나무를 휘두르며 산적들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공격이었지요. 하지만 장동이는 통나무로 그 칼을 쳐내고는 단숨에 산적의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퍽! 산적은 넋 소리를 내며 몇 미터나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대로 기절해 버렸지요. 뭐야 이놈. 저런 힘이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산적이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동이는 통나무를 빙빙 돌려가며 두 놈을 동시에 후려쳤지요. 으어! 으악! 산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자 나머지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뭐야? 사람이 아니야. 통나무 하나로 우리를 이렇게... 하지만 산적 두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 내가 직접 상대해주마. 두목은 제법 무술을 할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칼 솜씨도 꽤 좋았고 몸놀림도 빨랐지요. 히야! 두목이 칼을 휘두르자 바람이 일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건법이었지요. 하지만 장동이의 완력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우라차차. 장동이가 통나무를 크게 휘두르자 두목의 칼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력한 일격에 두목도 뒤로 나뒹굴었지요. 으아. 이런 괴물 같은 힘이. 살려줘.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제발. 산적들은 모두 도망쳤고 산속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윤별아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눌하게 말하던 그 사내가 이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대, 대체 누구십니까? 어찌 그런 힘을 가지셨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시군요. 장동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씨. 그냥 나무 베는 일을 하다 보니 힘이 좀 생긴 것뿐이옵니다. 매일 큰 나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요. 나무 베는 일이라고요? 그런 걸로 저런 힘이 생긴다고요? 윤별아 씨는 장동이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둔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순해 보이시더니 싸울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씨가 위험에 처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그날 밤 안전한 곳에서 불을 피우고 쉬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장동이는 나무를 모아 불을 피웠고 윤별아 씨는 처음으로 남자가 지펴준 불 앞에 앉았지요. 참 따뜻하네요. 아씨께서 춥지 않으시게 큰 불을 피웠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친절을 받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윤별아 씨는 문득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날 지켜주시렵니까? 저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장동이는 불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씨가 위험에 처해 계시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씨 같은 분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가요? 정말 그것뿐인가요? 네, 그뿐입니다. 그리고
아씨께서 너무 고우셔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순간 윤별아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신분과 이익으로만 사람을 만나왔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지요. 이튿날 윤별아 씨는 장동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장동희는 계속 감탄했지요. 아씨께서는 한양에 사시는군요? 그것도 이런 큰 길에. 네, 아버지가 조정에서 일하시거든요. 한양 한복판에 자리한 윤판서, 댁은 장동희가 지금까지 본 집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대문만 해도 장동희네 집만 했고 마당은 너무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어머, 이런 큰 집이 세상에 있었구먼. 우리 동네 전체보다도 큰 것 같네. 대문 앞에 서 있는 문지기들도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별 아씨가 나타나자 모두 깍듯이 인사했지요. 아씨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어디 계셨습니까? 윤별 아씨는 문지기들에게 간단히 사정을 설명한 후 장동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온갖 귀한 장식품들이 즐비했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아씨, 정말 대단한 집에 사시는군요.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집일 뿐이에요. 그때 윤판서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근엄한 얼굴에 위엄이 서린 모습이었지요. 관복을 입은 채로 나온 것을 보니 조정에서 막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별아. 어디 갔다 왔느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바람을 쐬러.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윤판서는 장동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키는 크고 체격은 좋았지만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니 평민 출신임이 분명했지요. 아버지, 이분이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윤별아 씨는 산적들에게 쫓겼던 일과 장동희가 자신을 구해준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판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딸을 구해준 은혜는 꼭 갚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돈이냐? 벼슬이냐? 장동희는 당황해서 손을 연신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별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씨가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며칠 쉬어가거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것이다. 그때 윤별아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분과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윤판서의 눈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장동희도 깜짝 놀라 아씨를 바라보았지요.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수로 벼슬도 없는 자에게 내 딸을 준단 말이냐? 절대 안 된다. 윤판서가 펄펄 뛰자 윤별아 씨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아버지도 참 심하시네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요. 저를 목숨 걸고 구해주셨잖아요. 훌륭하다고. 고작 나무나 하는 놈이 뭐가 훌륭하다는 거냐? 우리 가문의 격에 맞지 않아. 가문의 격이 뭐 그리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마음. 그런 허황된 소리 말고 현실을 보거라. 내가 누구냐? 조정 대신의 딸이다. 부녀간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장동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벼슬을 하면 되는 건가요? 두 사람이 동시에 장동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별아 씨가 먼저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대, 무과에 급제하시오. 그러면 저와의 혼례를 허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판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무가라. 무가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수년간 공부해도 급제하기 어려운 게 무가인데 더군다나 너 같은 촌놈이. 아버지,
이분은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윤별 아씨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동희가